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를 곧 발표합니다. 곧 발표될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수락연설에 담길 내용 등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관련 소식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등 마지막 순회 경선을 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곧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가 얘기 중에도 결과 발표가 되면 현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했거든요. 이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뭐 9대명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오늘 뭐 특별한 이변이 과연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반영이 좀 됩니다. 한 50%. 그래서 여기는 조금 표분산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8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80%도 굉장히 압도적인 그 표차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는 일단 이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께서 이변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최종적인 득표율은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예측하고 있는 90%선까지 가기 좀 힘들 것이다. 이제까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같이 합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아마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 탄핵 국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내란 극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리더십을 분명히 각인시켰다는 점들이 아마 일반 민심이 참여하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이제 큰 지지율 하락 없이 무난하게 자신의 압승을 갖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최종 득표율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 의견 내셨어요. 이제 오늘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90%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렇지만 80%선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 득표율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올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 80에서 85% 사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보통 이 정당에서 실시하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우에는 설령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체로 그 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는 이제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변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일반 당원들하고의 그 표심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중도층이라든가 뭐 보수층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약간 포비아 같은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됐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부 반영돼서 일부 이제 응답자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이제 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이제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면 예. 80%에서 85%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관측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회 경선지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 강원, 제주 권역의 투표 결과도 나오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반영돼서 최종 득표율도 나오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사실은 호남권에서도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나 득표를 얻을지도 네. 사실은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호남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일종의 심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승을 기조를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사실 호남의 민심 자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수도권 민심까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난번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같은 경우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경선에서 호남에서는 사실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족쇄로 작용을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사실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뒤지는 그런 결과가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호남에서의 상당한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득표를 기록했다. 88점 지금 69%거든요. 거의 90%에 육박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호남의 민심을 가지고 이게 기반해서 향후 본선까지 나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다만 옥의 티라고 한다면 호남의 그러니까 이 지금 득표율 말고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어제 이 호남의 투표율이 53.67%인데요. 이 투표율이 충청도의 57.87% 그리고 지금 영남권의 70%가 넘는 투표율에 비하면 좀 다소 아쉽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득표율에서 워낙 압도적인 차이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좀 지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 담양문수 재선거에서도 이제 졌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네. 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그 민심 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과거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후보가 뭐 상당히 좀 약진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표심이 완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번에 투표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래도 뭐 이제 그 최소한 충청권 이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남권에서 보다는 좀 더 나왔으면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 80%에 득표율 90% 이게 이제 그쪽 캠프의 목표였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원했던 투표율 80%보다는 한참 못 미친 53%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에 불참한 분들이 꽤 많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당원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호남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조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레이스를 펼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정치적인 텃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향후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봤는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과연 최종 경선을 통해서 득표율을 두 자릿수대로 넘겨서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 2위 싸움의 결과에 대한 좀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진행되는 뭐 양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2위는 아마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까지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김동연 후보가 김경수 후보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사실은 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경기도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당한 표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앞서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뭐 2등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뭐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뭐 만약에 향후 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도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의 2등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가혹거려져요. 그거는 결국은 향후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금
셔 대통령의 일종의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뭐 그런 부분들, 국정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자기 다음의 그러니까 구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내심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1극 체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2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향후 이 지금 대선 이후에 펼쳐질 전국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득표율 그리고 2위 싸움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국민 어찌 됐건 여론이 좀 반영되면서 예.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 지지율이 뭐 전체적인 비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이제 후보가 80%대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이제 두 후보가 나눠 갖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제 두 후보 모두 성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가 5.6% 정도 되고 이 김경수 후보가 이제 4.4% 합쳐서 이제 대략 한 1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대로 올라서더라도 뭐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득표율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는 조금 이제 그 회의감이 좀 들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성적표를 가지고는 이번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다음 차기 대선,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하에서 속된 말로 명함 내밀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대 내지 20% 정도는 기록을 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작동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그 정권에서 뭔가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당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당대표에 도전해서 이제 당을 주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그림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번에 이 두 분이 거둔 성적표로 가지고는 누군가 당 안에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 후원자로 나서지 않는 한 당내에서도 역할을 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초기에는 이랬다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이제 성남시장 하다가 이제 대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이제 고문이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친노 친문계 일부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조직적인 이제 뒷받침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1인 체제 구축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도 당내에 누군가 그렇게 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진급 이상들의 의원들이 이렇게 협력을 좀 받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에 성장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은 이 두 후보가 당장 이번 대선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좀 보여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번 토론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원팀을 좀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문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본선도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당내의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서 시너지를 갖고 그걸 갖고 본선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지금 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의 역할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단독 지지율이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합산한 것보다 월등히 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같이 그러니까 경선을 벌였던 당내의 상당한 또 그래도 이 잠재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무슨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아마 나름대로 통합의 모양새는 갖춰가지만
아마 자신의 생각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아마 김동연, 김경수 후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이 경선을 완주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그러니까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주든 안 주든 자기 나름대로의 아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경선 끝나고 나면 본선에 예. 올라가게 되면 캠프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 캠프하고 이제 그 김경수 후보 캠프 인원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이제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당 차원에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두 후보 모두 그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 운동 본부에서 뭔가 이제 중책을 받는 형태로는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이제 졌던 경험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DJ 전례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뉴 DJ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던데 그래서 DJ 그러니까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해서 DJP 연합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판에 안전판을 더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표심도 뭐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그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썼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그 비슷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제 이탈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뭐 원탁 회의 같은 걸 예. 만들어서 다른 진보당 후보가 안 나오게 좀 방어막을 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도 외연으로 지금 계속 나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우양우 전략을 이제 펼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전략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를 뭐 소외시킨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역할을 맡겨서 진보 진영 내에서의 표심 이탈도 최대한 막는 이제 그 전략을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율이 몰리는 현상이 오히려 민주당 결속을 더 단단하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하죠.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원팀이라는 기조를 어떻게 유지를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었거든요. 지난 대선만 뭐 한번 이렇게 반출을 해본다 하더라도 당시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 적지 않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물론 이재명 그때 당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차에서 50%를 넘는 뭐 득표력으로 일단 경선을 가볍게 통과한 듯 했지만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경선의 그 감정적 앙금들이 남아서 예. 결국은 본선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우클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난번 이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지금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세금으로 때려잡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위 또 공급에 방점을 두는 이런 식의 민주당의 기존의 노선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 사이 보수의 좀 뭐랄까요, 좀 깜짝 놀랄만한 오들오들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동 출신의 이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권오월 전 의원을 캠프에 영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소위 이 지금 이 우쪽으로의 행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바탕을 해서 어떠한 식의 상당히 폭넓은 행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의 이런 단합된 지지율이 아마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상당히 넓게 아주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중도층 지지 확대나 아니면 말씀하신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 경선 과정이 그러니까 향후 본선에서 예. 이제 그 중도층 표심을 잡는데 과연 그 유리한 변수로 작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전문가들도 약간 우려하는 시각을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후보 일변도로 흘러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흥행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좀 이제 일으켜서 약간 컨벤션 효과를 이제 경선 이후에 좀 그 후보가 누리도록 그리고 실제로 누리는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워낙 앞서가니까 실수를 안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보도 많이 줄이고 또 뭐 발언 수위도 굉장히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번에 임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과연 이 당선될 그 좀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번에 나와서 이름 알리고 뭐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심지어 제가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맥이 빠지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네거티브 전을 활발하게 벌이란 뜻은 아닙니다. 네거티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 지금 뭐 당장의 현안들도 많잖아요. 동상현안 비롯해서 또 뭐 이제 AI 관련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민생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이 과연 치열하게 치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 그냥 이제 간혹 이재명 후보가 좀 던지는 몇 개의 공약들만 좀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남 표심도 저희가 조금 전에 예. 이제 그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호남에서조차도 그렇게 확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열심히 뭐 한다고 그래서 과연 분위기가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전체 구도도 지금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다 보면 아무래도 캠프의 긴장성도 좀 떨어집니다. 이게 예.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조금 전에 이제 최종 후보 선출되는 과정 지켜봤는데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결과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체적으로 90%를 넘지 못했지만 이 그 거대 정당에서의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울 만한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제가 이 예측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권리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 비해서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 이 여론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아닌 민주당 지지층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여론이 지금 반영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예. 그 제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종 득표율이 89.77%라고 한다면요, 거의 뭐 90%라고 그렇죠. 이야기해도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본선 경쟁력을 확실하게 뭐 보여줬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득표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부분은 앞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내란 극복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줬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이번 국민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요, 의대명이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대세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그 일종의 당심이 민심까지 견인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본선에서 나름대로 이 좀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뭐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 득표율에
아마 제가 생각에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좋아하지 않고 나름대로 더 신중하게 아마 선거 캠페인을 벌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표정도 나왔는데 막 크게 웃거나 이런 표정은 또 잡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게 반영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상당히 하니까 이 지금 경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 최종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선 승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대한 한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민심을 그러니까 이 수용하는 나름대로 이 겸손한 모습을 나름대로 상당히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89.77% 전국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인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90%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90%에 육박한 압도적 승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예, 뭐 압도적 승리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사 또 한국 정당사의 그야말로 유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예. 그러니까 후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정도의 득표율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후보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이례적인 이제 그런 거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좀 공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국민선거인단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90% 이상 예.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 국민 전체를 표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인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야말로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참여 내지 응답을 지금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은 일반 유권자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이 섞여 들어갔다면 아마 그래서 한 80%대로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예상하고 이제 완전히 빗나간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본선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일반 유권자의 여론도 이렇게 편중되게 갈 것인가?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번 그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게 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넘어서야 될 과제가 오히려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연설 내용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뭐 그동안에 강조해 왔던 내용들 그걸 이제 좀 앞부분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통합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란 극복 얘기도 했고, 또 민생 극복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초반 부분은 이제 그런 예.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좀 후반부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절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청중들하고 같이 따라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거기에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회복이거든요. 예. 내란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또 민생 회복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겠다. 요 네 가지가 오늘 뭐 사실 상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지금 뭐 당선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마이크를 잡을 때 제가 딱 보니까 원고를 보질 않고 적석 연설을 하고 있지만 예. 상당히 지난 3년간의 이 소회가 아마 주마등처럼 본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 본인만 고초를 겪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초를 겪었고 이 역사적 태행을 반드시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고 여기를 바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뭐 오늘 뭐 가감 없이 보여준 이 소감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